문제 나오고 제가 하는 행동과 말이 계속 리사이클 되고 반복되는 느낌 안 들어요? 저만 그런가요? 그게 아니죠. 계속 했던 이야기 또 듣는 느낌이 계속 들죠. 그래서 문제 내는 범위가 그 안에서 계속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자 지금 저와 같이 92, 90, 91 순서 왜 그래? 92, 91, 90회차 풀고, 그리고 89회차는 시험이 안 받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그럼 88회차부터가 우리 책에 있죠. 책에 있는 게 74회차인가부터 있을 거예요. 그럼 전부 다 합치면 18회분이 돼요. 제가 장담하는데 이 18회분에 있는 내용에 있는 거에서 안 틀리면 여러분은 95점 나와요. 죄송합니다. 여기 나왔던 것만 가지고 해도 95점 이상은 나와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막 많이 찾으려고 하지 말고, 저하고 같이는 뭐 내일도 그렇고 모레도 그렇고 좀 더 이거 다 보면 그 앞에 거 볼 건데, 개인적으로 공부하실 때는 지금 본인이 적어 놓으면서 공부했던 기록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아예 숙지를 해가지고 내가 봤던 거는 절대 안 틀리는 게 제일 중요한 공부 방법이지, 봤던 걸 틀리면 공부 잘못한 거예요. 그럼 공부한 게 아니고 소수책 있듯이 읽었다가 기억 안 나는 건 똑같아지면 지금 우리 시험 응시하는 방법론에서 틀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봤던 걸 안 틀리는 게 엄청 중요해요. 봤었는데 그러면 내가 공부 잘못했나 이 생각해야 돼요. 그건 저 같은 머리도 하는데 내가 뭐 머리가 나빠 이런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 보면 막 그런 이야기 하시는데 그거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죠? 그래서 나왔던 거 안 틀리도록 본인이 정확하게 숙지하는 이제 자기만의 방법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 나오면 이렇게 한다, 이렇게 식으로 쭉 숙지를 하세요. 자, 그럼 이제 1번 문제부터 보면,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대급금 1200만원 및 부가가치세 예수금 2000만원 그리고 전자신고세액 공제 만원이 발생하였다. 부가가치세 관련 회계 처리를 하시오. 납부세액의 경우 미지급세금, 환급세액의 경우 미수금, 전자세액 공제액은 자비익으로 처리하시오. 자, 부가가치세 정리하는 문제면 제가 위치를 차변에 부가세 예수금, 대변에 부가세 대급금. 자, 이것도 이제 지겹죠? 엄청 이야기 많이 했죠? 그리고 적혀있는 대로 써줘라. 얘 2000만원, 그리고 대변에 1200만원. 그럼 지금 800만원 납부해야 되는데 전자신고세액 공제 만원 빼고 내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그 만원만큼을 자비익 처리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대변에 자비익으로 만원 뺄 거고, 그럼 나머지 금액 얼마죠? 799만원은 우리 이제 미지급 세금으로 하면 되겠죠. 여기 미지급 세금, 미수금 둘 중 하나 하라고 항상 이렇게 알려줘요. 이렇게 알려주는 이유가 다른 거 써도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 이렇게 쓸 거고, 자, 다음 2번. 당사는 부동산 임대 사업을 하고 있다. 11월 1일 임차인으로부터 6개월치 임대료 120만원을 미리 받고 수령일의 전액 임대료 수입으로 매출로 계산하였다. 월화 계산으로 하며 회계 처리 시 음수로 입력하지 말 것. 자, 우리는 항상 이렇게 뭔가 돈 받거나 줬으면 회계 처리 어떤 계정 과목으로 했는지가 중요하죠. 이번에는 임대료가 아니라 임대료 수입인 매출이라는 표현은 400번대를 썼다는 이야기예요. 400번대. 그럼 어떻게든 매출이든 영업외 수익이든 수익이잖아. 그럼 대변에 수익 처리한 거 우리는 그대로 반대에 임대료 수입으로 써줄 거고. 그죠? 그럼 지금 이걸 반대로 쓴 거는 매출 수익을 취소하는 거죠. 취소하는 이유가 내년 수익을 미리 받은 거니까 선수 수익이다. 그럼 이제 내년 거를 볼게요. 임대료가 120만원인데 6개월 치면 한 달에 20만원 치죠. 한 달에 20만원인데 내년이 4달이네.
그럼 80만원이겠네요. 그래서 금액은 80만원이 되고 임대료 수입도 그럼 80만원만큼은 취소해 주는 거죠. 그죠? 자, 다음 3번. 아래에 제시된 자료를 토대로 당초에 할증 발행된 사채 이자 비용에 대한 회계 처리하시오. 자, 이 사채 회계 처리하는 거죠. 이자에 대해서. 그럼 할증 발행이 됐대요. 할증 발행됐으면 어떻게든 차변에는 이자 비용이고, 이자 비용은 유효이자 쓸 거고, 그리고 나는 액면 이자를 줄 건데 아래 보니까 액면 이자 보통 예금으로 줬다 적혀 있네요. 그럼 보통 예금으로는 액면 이자를 줄 거예요. 그럼 액면 이자가 55만원인데 나는 지금 이번에 할증이죠. 할증이면 우리는 할증 발행 차금은 가산 계정이니까 대변에 있겠죠. 부채 가산 계정이니까. 그래서 차변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다라고 상각은 줄여줄 거니까 반대쪽으로 줄여가는 거죠. 자, 사채 할증 발행 차금이다라는 걸 인지했으면 일단 여기 할증 발행 차금 적혀 있잖아. 그런데 얘를 어디로 보내야 되는지 모르겠으면 일단 반대쪽으로 쓸 거라는 것만 감을 잡고 시험에서는 무조건 장부에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얼마 정도라도 금액이. 그럼 부채 쪽에 가면 사채 있고 사채 할인 발행 차금 있고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있네. 그럼 잔액이 대변에 얘 기록이 있죠. 여기에. 그럼 얘 삼각한다는 건 줄여놓은 거니까 차변에 써야 되겠지. 만약에 할인 발행이었으면 이렇게 있으면 반대로 대변을 보낼 거고, 이렇게 우리가 위치 정리하거나 상기하기 위해서 쓸 때 어디에 있었는지를 장부에 어디에 적혀 있었는지 보려면 합계잔액산표 잔액을 이용하시면 돼요. 그죠? 우리 매출도 임대료 수입이 대변에 있잖아. 그래서 얘 줄인 거죠. 차변으로. 방금 바로 위에 문제에서. 그죠? 자, 그럼 우리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차변에 쓴다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얘 상가액이 21만 5,300원이다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금액이 이자 비용이겠네. 이 금액이. 그럼 우리는 얘 위치만 정확하게 잡으면 되죠. 자, 어제였나 그제였나 이 위치에 대해서 할인 발행 때 할증 발행 때 이자 주는 거 얘가 한 번씩 간간히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 앞에는 할인 발행으로 나왔었어요. 그때는 대변에 나란히 썼으니까 합친 게 이자 비용이었고, 지금 할증 발행이니까 액면 이자보다 작은 차이, 얘 둘이 차이가 이자 비용 쓰는 게 유효이자일 법이죠. 자, 다음 4번. 당해연도 퇴직급여 추계액은 생산직 1,000만원, 1억원, 관리직 6천만원이고 이미 설정된 퇴직급여 충당부채액으로는 생산직 5천만원, 관리직은 2,500만원이다. 당사는 퇴직급여 추계액의 100%를 퇴직급여 충당부채로 계산한다. 자, 그럼 우리는 차이 나는 만큼 추가 또는 보충해주면 되겠죠. 1억 추계액인데 충당부채 잔액이 5천이면 5천 보충해주면 되고, 6천인데 2,500 잔액 있으면 3,500 보충해주면 되고, 이걸 수동 계산할 거면 차변에 퇴직급여 500번대와 퇴직급여 800번대로 해서 보충할 금액 5천만원 그리고 3,500만원 대변에 퇴직급여 충당부채 8,500만원 이렇게 처리를 해주면 되겠죠. 만약에 수능 계산한다면. 근데 자동 계산할 거면 그래서 500번 얘가 508번에 퇴직급여 적혀 있는 곳에 5천만원 써주고, 그리고 804번 퇴직급여 적혀 있는 곳에
1,500만원 써서 전표 추가해도 되고, 그건 여러분 편리하신 대로 택일인 거예요. 자, 다음 5번은 결산일 현재 외상매출금 잔액과 미수금 잔액에 대하여 우리는 3%의 대손을 예상한대요. 그리고 미수금 자동 계산하는 게 당연히 우리한테는 모든 게 이롭겠죠, 이거. 자, 그럼 먼저 수동결산, 저도 1, 2, 3번만 수동결산을 할게요. 1, 2, 3번만. 자, 1, 2, 3번만 먼저 수동결산을 하고, 하셨죠? 그럼 이제 계산자료 입력에 가서 우리는 문제 순서대로 하면 500번대에 508번 퇴직급여 전입액에 5천만원 써주고, 그리고 806번 퇴직급여 전입액에 3,500만원 써주면 이 금액으로 분계를 해주겠죠. 다음 대손 충당금은 3%를 일단 대손율 3%로 쓰고, 설정하겠다고 한 채권이 외상매출금하고 미수금이니까 나머지는 설정하면 안 되는 건 지우고, 문제에서 설정하라고 한 것만 남겨놓고, 그리고 결산 반영 누르면 이제 분개할 준비가 끝나는 거죠. 여기 3% 해놓고 문제에서 적혀있는 외상매출금하고 미수금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지운 거예요. 지운 거. 그리고 결산 반영하면 여기에 들어왔고, 미수금 여기에 금액 들어왔고, 그럼 전표 추가해서 자동 결산 분계 완료하면 우리는 이제 결산 문제가 끝났네요. 자, 다음 이제 원천징수 문제를 봅시다. 1번 당사는 매월 말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이영미 사의 아래 5월 급여 대장을 바탕으로 급여자료 입력 메뉴에서 급여 항목과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이번에도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 급여자료 입력. 자, 단 수당공제 등록 시 해당 없는 항목은 사용 여부를 불어 체크하고 월정액 정기 부정기 여부를 무시한다. 식대와 육아수당은 비과세 요건 충족하며 전월 2월된 미환급세액은 63,000원으로 가정한다. 자, 그럼 지금 여기에 있는 게 식대, 육아수당
이 두 개만 비과세 요건. 비과세 대상이 두 개밖에 없네. 나머지는 우리 다 과세인 거고, 원래 과세인 거죠, 얘네들은. 그리고 공제 특이한 거 없네요. 자, 그럼 5월달 급여 5월 31일이면 급여 자료 입력 가서, 이번에도 사용하지 않는 건 부라고 하라 그랬으니까 수당 공제로 가서 이제 기본급 있고 월차 수당이 있고 상여 식대 비과세로 육아 수당,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거는 부로 체크를 하고. 자, 그럼 이제 수당 항목 다 만들었으니까 급여는 5월달 급여를 5월 31일날 이영미 사원 230 10만원 20만원 10만원 10만원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소득세 이렇게 하면 이제 급여 자료 입력은 끝났죠. 됐나요? 다음 이제 원천징수 이행사항 신고서에 가서 5월 귀속 5월 31일날 지급한 거, 여기에 전월미양급에 63,000원 있는 거. 그래도 이번 것보다 전월미양급이 많아서 또 유입을 시키네요.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창 닫으면서 저장하면 끝. 자, 다음 이제 연말정산으로 와서 이번 다음에 연말정산 관련 자료 보고 사무직 사원 최민상의 세부담 최소화를 위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메뉴에 연말정산 입력 탭을 입력하시오. 단 부양가족 탭은 무시할 것. 자, 먼저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가 아래 있네. 배우자는 40세에 소득이 없고, 나이 제한 없으니까 기본문제 대상 되는 배우자고, 자녀도 5세 취약자 아동의 소득 없고, 모친 어머니는 주거 형평상 별거하고 만 71세, 나이도 65세 넘으셨고, 근데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이 2,400만원. 그럼 어머니는 일단 우리 소득 금액 때문에 기본 문제 대상은 안 되시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보험료를 보면 기본 문제 대상 아닌 게 어머니만 있는데 일단 어머니는 없어요. 어머니는 없고, 그럼 이제 저축성 보험만 빼면 되는데 본인 저축성 보험 이거 하나만 있네요. 자, 얘는 안 되니까 빼고, 다음 자동차 보험, 보장성 보험, 보장성 보험 다 기본 문제 대상자니까 문제 없죠. 다음 의료비에서 본인 보약 구입비인데 건강 증진 목적이네요. 그럼 안 될 거고. 자, 모친 질병 치료 목적 병원비 문제 없죠. 어머니가 71세셨어요. 그럼 경로자고, 최민상 신용카드 결제된 카드에서 보면 어머니 병원비 220이 여기도 적혀있네. 그럼 아래에 가서 체크를 하고, 배우자 임플란트 배우자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 일반으로 해서 될 거고, 교육비 대학원비는 본인 거니까 되고, 모친 노인대학 등록금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안 되고,
다음 자녀 유치원비 취약자 아동 되고, 본인 종교단체 기부금 되고, 배우자의 정치자금 기부네요. 정치자금 기부는 본인만 되니까 어제 제가 잘못 썼던 거 그죠? 법정에 정치자금 기부 이야기하는데, 자, 정치자금 기부는 본인만 되니까 안 되는 거고, 자, 신용카드에서는 신용카드 사용 1305만원 중에 의료비 항목 중 모친 병원비는 이중공제 되니까 있어도 상관없고, 근데 대중교통 전통시장은 공제율이 크니까 따로 뺄 거죠. 그럼 이제 얘 두 개 뺄 거고, 자, 배우자도 신용카드네요. 700에 대중교통 전통시장 배우자 거도 되니까 이것도 빼야 되겠네요. 그죠? 뺀다는 건 따로 쓸 거란 이야기예요. 더 공제 받을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으로 가서 최민상 사원으로 가고, 자, 첫 번째 보험료에 3개나 있네. 계산기 써야겠어요. 55만원, 72만원, 24만원 하면 151만원이 되고, 151만원. 다음 본인 거는 안 됐고, 보약은 안 됐고, 모친 질병 치료비 경로자였죠. 65세 이상의 220만원, 배우자 200만원 이렇게 써주면 되고, 다음 교육비에 본인 대학원 소득공제에 큰 힘이 되는 본인 교육비, 그리고 자녀 유치원 100만원, 다음 기부금에서 본인 종교단체 기부금 300만원, 다음 신용카드로 가서 일단 계산하고 들어갈게요. 자, 1305만원인데 뭐 의료비는 상관없고, 대중교통 90만원 따로 쓸 거니까 빼고, 전통시장 9만원 빼고, 또 배우자 거 700만원에 배우자 거 대중교통 빼고 전통시장 빼면 딱 1800만원이네요. 그죠? 그냥 둘 다 대중교통이랑 전통시장만 뺀 거예요. 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본인 거, 이건 배우자 거. 다 신용카드라서 신용카드에 쓰려고. 그럼 1800만원을 신용카드에 써주고, 다음 대중교통은 둘이 합치면 90만원, 15만원, 105만원. 전통시장은 둘이 합치면 9만원, 91만원, 딱 100만원이네. 자, 이렇게 쓰고 확인하면, 자, 이제 최민상 사원 것도 끝났죠. 자, 다음 이론 문제로 갑시다.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멀리 계신 분들은 가까이서 보니까 좋은 것 같고, 또 가까이 있던 숙진 씨하고는 이제 멀리서 보이는 것 같고 수업 때 항상 바로 앞에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보니까 또 멀리 있는 것 같고. 자, 우리 맞아, 시험 보는 날
생각해 보니까 시험 보는 날 제가 그 어느 건물로 오라고 어제 말씀드렸죠. 그 건물에 203호, 204호에 있을 거예요. 203호, 204호. 호수만 203이지 층은 2층이 아니에요. 우리가 2층이 201호, 202호고 3층이 203호, 204호고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런 식이니까 다 그 건물에 있는 게 마지막 꼭대기 층까지 전부 다 200몇 호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작년은 520몇 호 돼 있잖아. 다. 왜냐면 본관이 5층이라서 500몇 호로 돼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 하는 게 우리 다음 주에 AT 할 거니까 프린터를 제가 드려야 되니까 그날에 뭐 늦게 오셔도 세무 2급 시험 보고 나서는 회계 1급까지 시간 남잖아. 그래서 왜냐면 우리 교실에도 시험 보고 있을 거니까 제가 오전에 그 시험지하고는 뭐 가져가든지 뭐 방법을 해 놓을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그 프린터를 드리면 집에서 그래도 보면서 좀 할 수는 있겠죠. 좀 많지 않더라도 그게 낫겠죠. 그래서 프린터 해놓은 거 여러분들 드릴 테니까 근데 뭐 화면으로 전에 PDF 파일로 그렇게 봐서 해도 되고 근데 또 종이 필요하신 분은 얼굴 본 김에 보면 우리 시험 보고 토요일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월요일날 다시 시작해야 되니까 그죠? 자 이제 이론 문제 1번 봅시다. 자 다음 중 대손금 회계 처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1번 모든 채권에서 발생된 대손 처리 비용은 판매비와 관리비로 처리한다. 맞나요? 아니죠. 모든 채권 이 글자 때문에 얘는 망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회계 처리할 때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매출 채권은 대손 상각비라고 쓰라는 건 판관비니까 이렇게 쓰라고 한 거고 기타 채권은 기타의 대손 상각비로 처리하라는 건 얘는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기에서도 물어봤고 지금 이론에서도 또 물어본 거예요. 이건. 예, 많이 물어보죠. 그래서 그 일반 전표에서 보면 대손 충당금 모집하거나 아예 설정 안 한 걸로 해서 나올 때 지금 얘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 거고 얘도 그게 포인트겠죠. 자 다음 2번 매출채권 잔액기준법에 의한 대손 예상 금액은 기말 매출채권 잔액의 대손 추정률을 곱하여 선정한다. 자, 뭐 잔액기준법은 채권 기말 채권 잔액의 대손 추정률 곱하는 거니까 맞네요. 다음 전기 대손된 채권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대손 충당금을 회복시킨다. 이해가시죠? 우리 전기나 전기 이전에 발생한 거는 우린 대손 충당금에 모아둔다고 저는 표현했었죠. 그래서 맞고 4번에 대손 발생 시 대손 충당금 잔액이 있으면 먼저 대손 충당금과 상기한다. 당연히 얘 먼저 끌어쓴다 라고 표현했던 거니까 틀린 건 1번이 틀렸죠. 자 다음 2번 다음 중 유형자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 유형자산은 재화와 용역의 생산 및 판매 관리 활동에 사용하기 위한 비화폐성 자산이다. 유형자산은 우리가 뭔가 생산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화폐성 자산이 아닌 비화폐성 자산이죠. 얘는 맞고 이번에 유형자산 취득 시 국공채를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을 자산가액에 합산한다. 맞나요? 아니죠. 우리 지금 얘가 취득할 때 국공채 사는 게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유가증권이죠. 우리 이거의 경우에는 우리는 매입 가액이 액면 가액인데 그죠? 매입 가액에서 우리는 공정가액 한마디로 현재
가치는 얘는 우리 유가증권으로 처리를 할 거고, 그리고 우리 액면가액과 현재 가치의 차액을 얘를 우리는 취득원가에 포함할 거죠. 한마디로 손해본 돈만 포함하는 거고, 공정가액은 샀다가 팔면 그거 돈 받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 유가증권으로 처리하죠. 그런데 매입가격을 전부 다 자산가액에 합산한다라고 해서 얘는 틀렸죠. 왜 틀렸는지 이해가시죠? 한국말이 제일 어려워. 앞만 봐도 잘 봐야 돼요. 매입가격인지 무슨 가격인지. 자, 다음 3번. 유형자산을 현물 출자 시 유형자산의 취득원가는 원칙적으로 발행한 주식의 시가로 한다. 현물 출자는 주식 발행하고 돈 대신 다른 물건 받은 거죠. 그럼 우리는 주식 발행하고 돈 받아서 시가로 그 돈으로 그 물건을 산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러려면 주식만 발행했을 때에 그 돈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주식의 시가로 우리는 그걸 샀다라고 볼 거니까 취득가격을 그걸로 볼 거예요. 주식의 시가로. 그래서 3번은 맞고, 다음 4번에 동종자산을 교환하는 경우에는 유형자산의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않는다. 자, 동종자산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쓰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처분손익이 발생할 수가 없죠. 이종자산 교환은 제공한 자산의 공정가액을 쓰니까 차익이 발생할 수가 있고, 할 수가 있고 보단 발생하고 거의. 그죠? 그래서 2번이 틀렸네요. 자, 다음 3번. 주식회사 우리가 보유한 다음의 유가증권을 단기매매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와 매도하는 증권으로 분류하는 경우에 2020년에 계상되는 단기손익의 차이 금액은 얼마인가? 자, 지금 보면 A회사 주식 1000주를 만원에 매입하고 기말에 A회사 주식이 공정가치가 1500원으로 평가되었다. 자, 이거밖에 없네. 그럼 평가에 대한 거네요. 그럼 우리 단기매매 증권의 평가손익은 영업외 손익으로 처리할 거고, 매도가능 증권 평가손익은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으로 처리를 할 거죠. 그렇죠. 지금 질문한 거는 단기 손익 차이라고 했으니까 손익계산서에 들어가는 거고, 손익계산서는 수입비용 지금 이것만 들어가는 거죠. 얘는 안 들어가죠. 그죠? 그럼 그냥 평가이익 물어본 거네. 평가이익만큼의 차이가 나겠죠. 그럼 주당 500원 올랐고 1000주니까 50만원이네. 그럼 단기매매 증권은 50만원만큼 단기손익이 이익이 증가할 거고, 얘는 아무런 영향을 안 미칠 거고. 그죠? 만약에 자산의 차이를 물어보면, 자산가액의 차이 물어보면 똑같은 거죠. 단기매매 증권이나 매도하는 증권이나 똑같이 1500원 단가로 맞춰 놓을 거니까 자산가액은 똑같을 건데 단기손익은 차이가 있죠. 그죠? 자, 다음 4번. 다음은 재고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가장 옳지 않는 것은. 자, 1번. 할부 판매 상품의 경우 대금이 모두 회수되지 않더라도 상품의 판매 시점에서 판매자의 재고자산에서 제외한다. 우리는 할부 판매하면 돈 받는 거 상관없이 팔면 끝이잖아. 팔면 내 거 아니잖아. 내 재고자산은 아니죠. 판매 가능한 자산이 아니니까. 그래서 제외한다. 맞고. 이번에 재고자산의 매입원가는 매입금액에 매입운임, 화용료, 보험료 등 취득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발생한 부대원가를 가산한 금액이다. 맞죠? 자, 이렇게 열거되었을 때 얘네들 하나씩 다 읽어보세요.
왜냐면 과거 기출문제 보면 여기 사이에 이상한 애 하나씩 집어넣어서 틀린 오답 나온 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눈에 띄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 다 읽어보세요. 자, 다음 3번에 선적지 인도 조건인 경우 판매되어 운송 중인 상품은 판매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된다. 자, 선적지 인도 조건은 선적지부터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럼 지금 운송 중에 있다는 건 이미 선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매입자의 재고자산인데 판매자의 재고자산이라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죠. 그죠? 근데 제 한글에는 왜 이런 게 뜰까? 명사, 물건 따위를 판매하는 사람. 그 업체. 이런 글자가 왜 뜰까? 자, 다음. 얘는 틀렸고, 4번에 재고자산의 장부 수량과 실제 수량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 손실의 경우 정상적으로 발생한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한다. 정상 감모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비정상 감모 손실은 영업 외 비용으로 처리하고. 근데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우리 시험 수업할 때 계속 떨어졌던 이야기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제가 전에 수업할 때 시험에 나오니까 떠드는 거예요 라고 말한 거예요. 근데 계속 보니까 지겹죠? 그러니까 이제 시험에 맞출 수 있도록 될 거라고 믿을게요. 지금 얘네들 이야기 한 것들 전부 다 제 생각엔 우리 한 3-4번은 들었어요. 제가 책 처음 할 때도 이야기하고 두 번째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문제 풀면서 또 이야기하고 내는 곳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자, 이제 5번 봅시다. 다음 중 일반 기업 회계 기준에 따른 자본 표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자본이에요. 1번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과 우선주 자본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우리 자본금은 보통주 자본금, 우선주 자본금 구분해서 표시할 거고, 자,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 초과금과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자, 우리 자본잉여금은 주식발행 초과금은 다 같이 합칠 수 없이 분리시키는데 감자차익이나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우리가 기타 자본잉여금으로 해서 합산할 수 있다라고 했죠. 그럼 자본조정은 자기 주식만 별도로 써야 되고 나머지는 다 기타 자본조정으로 합산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었죠. 그죠? 그럼 3번에 자본조정 중 자기 주식은 별도 항목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그럼 정확한 지문이죠. 다음 4번에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법정적립금, 임의적립금,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하여 표시한다. 얘는 이익잉여금이죠. 이익잉여금인데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랬네.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은 우리는 평가나 환산하는 것들. 자, 다음 6번. 다음 자료에 의하여 제조원가에 포함될 금액은 얼마인가? 자, 일단 그냥 힐끔 봤는데 냄새가 팍 나는 애들 있죠. 영업부 적혀 있으면 제조원가에 들어갈 일이 없겠죠. 자, 근데 우리가 표현할 때에 제조원가라고 표현하는 건 재료비, 노무비, 제조경비 전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총제조원가, 단기총제조원가, 제조원가 아무 때나 쓴다라고 했잖아요. 그 제조원가를 표현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간접재료비, 제조공장장 급여, 기계감가상각비, 공장임차료, 공장화재보험료 얘네들은 전부 다 제조간접비만 적어뒀는데 이것만이 아니라 추적되는 원가들도 전부 다 포함되는 거예요. 제조원가는 나와 있으면. 자, 그럼 얘네들을 다 더하면 산소가 안 돼서 계산기 쓰려고 25만원, 5만원,
85,000원, 75,000원, 12만원. 그럼 58만원. 그래서 답은 2번. 그죠? 자, 다음 7번. 다음 중 보조부문 원가의 배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직접 배분법은 보조부문 간 용역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배분 방법이다. 직접 배분법 용역수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맞죠? 다음 2번. 단계 배분법은 배부 순위를 고려한 배분 방법이다. 우리는 먼저 배부하는 것들은 꼭 그걸로 배부해야 되지 다른 거 하면 안 되는, 순서 지켜야 되는 방법이고, 3번. 직접 배분법은 가장 정확성이 높은 배부 방법이다. 아니죠. 우리는 영역수수 관계를 고려할수록 정확도가 높은 거예요. 그래서 상호배분법이 제일 높고 직접 배분법은 가장 낮은 방법이죠. 그래서 얘를 상호배분법이라고 했던지 아니면 얘를 낮은이라고 했던지 그랬으면 정확한 지문이었을 텐데, 그래서 얘는 틀렸고, 4번에 단계 배분법과 상호 배분법은 보조부문 상호 간의 용역 제공 관계를 고려한다. 그렇죠? 단계 배분법은 일부 고려한다. 상호 배분법은 완전히 고려한다. 둘 다 우리 고려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틀린 답은 3번만 틀렸네요. 자, 다음 8번. 다음은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 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자, 우리 개별 원가 계산 이야기네요. 실제와 정상이 예정이죠. 그럼 1번. 실제 개별 원가 계산과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모두 직접 재료비와 직접 노무비는 실제 발생액을 개별 작업에 직접 부과한다. 당연히 예상을 하든 실제 하든 얘는 제조간접비 이야기지, 직접 원가들은 실제 쓴 만큼만 넣어야지. 그죠? 그래서 얘는 맞는 이야기고, 두 번째.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일정 기간 동안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를 동일 기간의 실제 배부 기준 총수로 나눈 실제 배부율에 의하여 개별 제품에 배부한다.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지금 실제로 총 발생한 제조간접비를 제가 총 조업도로 나누라 그랬죠? 배부 기준의 전체 금액. 그거 나눈 게 배부율이었잖아. 지금 그 이야기가 이야기죠. 실제 배부 총수로 나누면 배부율이 나온다. 그 이야기예요. 전체 제조 간접비를 전체 배부 기준으로 나눠버리면 배부율이 된다. 그걸 가지고 개별 제품의 배부 기준에 곱해주면 배부되는 거였죠. 다음 3번에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은 개별 작업에 직접 부과할 수 없는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율을 이용하여 배부한다. 정상 개별 원가 계산이 제가 예정 개별 원가 계산이다 라고도 표현했는데, 예정 배부율로 가지고 우리가 계산을 먼저 하죠. 다음 4번에 원가 계산이 기말까지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이 도입되었다. 자, 왜냐면 실제 값이 연말에 한 번에 다 산출이 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미리 계산하려고 정상 원가 계산, 예정 원가 계산을 한 거지, 실제 개별 원가 계산은 그게 아니죠. 실제 나온 것 가지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만 바뀌어도 정답이었네. 그래서 얘 때문에 4번은 틀린 거죠. 그죠? 자, 다음 9번.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정상 공손과 수량과 비정상 공손 수량을 계산했을 때 옳은 것은. 정상 공손은 단기 완성품의 5%로 가정한다. 자, 공손 수량은 몇 개죠? 자, 우리 차변 보면 그냥 이렇게 쓸게요. 기초 더하기 착수.
그럼 200개 더하기 900개는 1100개. 대변의 완성 더하기 기말은 150 완성이 800개구나. 800개에 150개 하면 950개. 그럼 공소는 벌써 공소는 금액이 150개. 그럼 정상 공소는 우리는 완성품의 5%. 그러면 얘는 완성품이 800개고 이거의 5%면 40개. 그럼 비정상 공소는 공손 빼기 정상 공소. 그럼 110개 빼기 40개는 몇 개죠? 110개, 150개 빼기 150개 빼기 40개는 110개. 자, 그럼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다. 자, 다음 10번. 당해 연도의 제조간접비의 예정 배부에 따른 제조간접비가 2,500원 과대 배부된 경우 다음 조건 하에서 제조간접비 예정 배부액은 얼마인가? 자, 그럼 직접재료비, 간접재료비, 직접농업비, 간접농업비, 간접경비. 얘도 직접경비를 유령 취급해버렸죠. 그죠? 자, 얘가 실제로 발생했대요. 실제 발생해. 그럼 지금 제조간접비를 알 건데, 그럼 여기에 실제 제조간접비가 얼마죠? 우리 제조간접비는 우리 간접재료비, 간접노무비, 간접경비의 합이잖아. 우리 전에 처음 시작할 때 아래에 있는 간접도 다 합친 거. 그럼 지금 얘는 보면 우리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간접재료비, 간접농업비, 그리고 간접경비. 이거 다 합치면 되겠죠. 그럼 2,000원, 4,000원, 4,000원. 그럼 합은 딱 만원. 그럼 실제 제조 간접비가 만원인 건데, 얘가 지금 이 예상을 과대 배부를 했대요. 2,500원을. 그럼 결론적으로 예정 제조 간접비는 예정 배부액이죠. 표현할 때 배부액은 얘는 많이 했다는 거니까 12,500원이 되겠죠. 그죠? 실제 제조 간접비보다 실제 배부액이라고 쓰는 게 맞겠죠. 배부액을 보면. 그럼 얘는 답이 4번이 되겠네요. 실제가 나왔을 때 예상을 많이 했다는 표현이라 그랬어요. 예상을 먼저 항상 할 건데 실제가 나오면 그때 예상을 많이 했다, 작게 했다. 이런 식으로 할 거죠. 그죠? 그래서 답은 4번. 자, 다음 11번.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 시기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자, 많은 사람들이 제가 부가가치세 일어날 때 보면 막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럼 저 사람이 왜 저걸 이야기할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항상 이런 표현 쓰죠. 재화의 공급 시기 하면서 이동이 필요할 때는 이동했을 때,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이용이 가능할 때, 그 두 개가 적합하지 않을 때 팔았다고 확정되는 공급이 확정될 때. 그게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죠? 지금 이때는 이동이 필요하지 않으면 공급이 확정되는 때가 아니고 이용이 가능할 때.
정말 하나만 가지고 외우긴 그렇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다음 2번. 상품권 등을 현금 또는 외상으로 판매하고 그 후 그 상품권 등이 현물과 교환되는 경우, 우리 백화점 상품권은 재화를 인도하면서 그때 상품권 수령하면서 수익 공급 시기로 보는 거고, 3번은 사업자가 자기의 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로서 자기 고객에게 증여하는 경우, 사업상 증여, 간주공급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는 증여는 증여할 때, 자가공급은 자기가 사용하거나 아니면 소비했을 때, 그때죠. 그래서 맞고, 4번에 2회 이상 분할하여 대가를 받고 해당 재화의 인도일을 다음 날부터 최종 할부금 지급기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장기 할부 판매 경우, 장기 할부는 약정주에 따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때가 공급 시기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12번. 다음 중 세금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은? 보너스 문제죠. 공급자는 사업자 등록번호 그리고 상호 성명, 공급받는 자는 등록번호만, 그리고 작성일자, 공급가액, 그리고 세액. 그럼 공급 품목은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없죠? 저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다음 13번. 주식회사 구룡은 제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업체이다. 당사 제품 5만 달러를 수출하기 위하여 2020년 11월 20일에 선적하고 대금은 2020년 12월 10일에 수령하였다. 수출 관련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선적일이 11월 20일인데 돈은 12월 10일 날 받는데, 그럼 우리는 선적일 기준 환율로 해야겠네. 미래 돈 받으니까. 그럼 11월 20일 기준 환율 달러당 1,000원, 5만 달러면 5천만 원이 과세 표준이 되겠네요. 자, 다음 14번.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 중 기본공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는 것은? 1번.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대상자 한 명당 연 100만원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거주자의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맞나요? 우리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원. 근데 100만원이라고 해서 얘가 틀렸죠. 자, 다음 2번.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배우자는 나이 제한 없으니까 소득금액만 100만원 이하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할 거고. 3번. 거주자의 배우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총급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한다. 근로소득만 500만원 이하면 얘는 소득이 없는 걸로 봐줄 거죠. 자, 다음 4번. 거주자의 형제자매가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형제자매의 나이가 20세 이하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맞죠? 장애가 아닌 경우에는, 장애가 있으면 나이 제한 없으니까.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네요. 틀렸네. 150만원이니까. 자, 다음 15번에 다음 중 이자소득의 원칙적인 수입시기에 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1번. 보통예금의 수입시기는 우리는 이자를 지급받기로 한 날이 아니라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죠. 이자를 받아야 수입시기지, 이자를 받기로 한 날에 안 받았으면 수입시기가 아니에요. 걔는 지급받는 날이 될 거고.
통지예금의 이자는 통지한 날을 수입 시기로 한다. 통지예금은 나 찾으러 갈게요 라고 통지하고 은행에서 오케이 하면 찾으러 가서 돈을 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 빼는 날이 수입 시기예요. 그래서 그 돈 빼는 날을 인출일이라고 표현을 하죠. 다음 정기예금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수입 시기로 한다. 얘는 맞네. 실제 이자를 받는 날로. 다음 4번의 비영업대금의 이자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수입 시기로 한다. 아니고 얘는 우리는 약정일이 그거죠. 계약서에 차입금에 이자가 언제 주겠다라고 적혀 있는 날 있죠. 그날이 우리는 수입 시기가 될 거니까 4번도 틀렸네요. 그래서 맞는 답은 3번만 맞게 됐네요. 자, 우리 또 90회차는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잠깐 우리 쉬기 전에 우리 편법으로 지금 30분이니까 지금 찍고 쉽시다. 그럼 2, 3시간 거 되잖아. 그죠? 자. 자, 쉬었다 합시다.